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깊이 파헤쳐볼 자료는요. 일본의 유명 방송인이죠. 스즈키 겐지가 쓴 기억력 총합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미스터리를 하나 던져요. 네, 맞아요. 이분 일본을 대표하는 방송인이자 아나운서인데 책 첫머리에서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나는 한 번도 내가 기억력이 좋다고 생각해 본 일이 없다. 그렇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기억력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수많은 정보를 다루는 방송인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그 비밀을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기억력 하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네, 있죠. 뭐랄까 얼마나 많이? 얼마나 정확하게 외우는가 하는 약간 기술적인 문제요. 맞아요. 그런데 이 책은 그 질문 자체를 그냥 뒤집어 버립니다. 기억을 뇌의 기능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태도의 문제로 접근하거든요. 혹시라도 나는 머리가 나빠 하면서 자책해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아주 새로운 위로 또 해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태도의 문제라. 와, 벌써부터 접근법이 완전히 다른데요? 네. 그럼 가장 먼저 저자가 생각하는 그 기억의 본질, 그거부터 짚어봐야겠어요. 책에서 기억하고 암기를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구분하는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었거든요. 맞아요. 이게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죠. 저자에게 암기는 벼락치기 시험 공부 같은 거예요. 벼락치기요? 네, 당장 눈앞의 필요를 위해서 또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정보를 머릿속에 막 우겨넣는 그런 일시적인 행위죠. 그런데 기억은 그 동기부터가 달라요. 저자는 이걸 안다는 즐거움을 서로 나누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안다는 즐거움을 나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약간 좀 추상적으로 들리는데요. 저자가 방송인으로서 겪었던 경험을 예로 들면 아주 명확해져요. 네. 그가 왜 굳이 대본이나 메모를 안 보고 방송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지 아세요? 글쎄요. 기억력이 좋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닐까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메모에 시선을 둔 채 말하면 시청자랑 눈을 마주칠 수가 없잖아요. 청중과 직접 눈을 맞추고 그분들 반응을 살피면서 살아있는 정보를 전달할 때 그럴 때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소통이 깊어진다고 믿었던 거죠. 이제야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저자에게 기억은 그 시청자라는 타인을 위한 일종의 서비스? 네, 서비스. 그리고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한 도구였던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암기가 철저히 나를 위한 이기적인 행위라면 기억은 우리를 위한 이타적인 행위라는 그야말로 관점의 대전환이에요. 와. 목적이 달라지니까 기억에 접근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잠깐만요. 그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관점이네요. 보통 기억력은 순전히 개인적인 능력, 그냥 내 머리가 좋고 나쁨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잖아요. 네, 다들 그렇죠. 근데 이걸 타인을 위한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기억을 하려는 동기부여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겠어요. 누군가에게 더 잘 설명해주고 싶다는 마음, 그게 기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 정보는 더 이상 무미건조한 텍스트가 아니게 되죠. 누군가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따뜻한 이야기가 되니까요. 그렇다면 그런 진짜 기억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책에서 개구쟁이 정신이랑 마구잡이 정신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이것도 좀 독특해요? 네, 저자 특유의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걸 한 3가지 핵심 원천으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네. 첫 번째가 바로 소박한 의문, 그러니까 순수한 호기심입니다. 길 가다가 예쁜 꽃을 보면 저 꽃 이름은 뭐지? 하고 궁금해하고 네네. 뉴스에서 낯선 지명이 나오면 저긴 어디 있는 곳일까? 하고 질문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죠. 사실 어른이 되면 그런 질문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괜히 좀 무식해 보일까 봐 부끄러워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자가 인용한 말이 참 인상 깊어요. 묻는 것은 한때의 부끄러움이지만 묻지 않는 것은 평생의 부끄러움이다. 이 호기심이 바로 기억이라는 엔진을 돌리는 첫 번째 연료가 되는 거예요. 자, 연료를 넣었으면 이제 엔진을 돌려야겠네요.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 원천은 꼼꼼한 마음입니다. 꼼꼼한 마음이요? 네, 질문이 생겼을 때 그걸로 끝내지 않고 직접 사전을 찾아보던 검색을 하던 책을 펼쳐서라도 기어이 확인하고야 마는 그런 집요함이죠. 저자는 이런 신조를 가지고 있대요. 남에게 얻은 자료는 사실의 50%밖에 담겨있지 않다. 50%요? 네, 나머지 50%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직접 채워 넣어야 비로소 온전한 내 지식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마구잡이 정신이군요. 그냥 닥치는 대로 파고 들어본다는 느낌이네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매번 그렇게 하는 게 좀 피곤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궁금증을 다 해결하고 설기엔 너무 바쁘잖아요, 우리가. 물론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원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즐거움을 맛보는 감동이에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아하, 이런 거였구나. 와, 이걸 알게 되다니 나 좀 똑똑해진 것 같은데? 하고 느끼는 그 순수한 기쁨이요. 이 기쁨과 감동이 아주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해서 힘들게 얻은 지식이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꽉 붙잡아준다는 거죠. 듣고 보니 어릴 때 백과사전 보던 기억이 나요. 숙제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는 사전이 아니라 그냥 거실에 누워서 뒹굴거리면서 그림 보고 글 읽는 이야기책처럼 여겼거든요. 맞아요. 그때는 지식을 얻는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는다는 느낌이었는데 그게 바로 저자가 말하는 즐거움에 맛보는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지식을 얻는 과정 자체가 고통스러운 노동이 아니라 즐거운 놀이가 될 때 기억은 저절로 따라오는 보상이 되는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책에서 가장 독특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기억의 리듬과 그림이라는 감각을 입히는 방식이었어요. 네. 이건 정말
정말 거의 예술가 같은 접근법 아닌가요? 정보를 노래 부르듯 그림 그리듯 기억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감각적인 접근법이죠. 먼저 리듬부터 보면요.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는 가사를 외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멜로디와 함께 저절로 외워지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정보에도 자기만의 리듬을 붙여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책에 나온 예시가 4695조 8731호 5422만 6174라는 어마어마하게 긴 숫자인데요. 와,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이걸 그냥 4695조 8731억 이렇게 외우면 머리에 쥐가 나죠. 대신 이걸 4695조 8731억 이런 식으로 자기 입에 편한 리듬으로 노래하듯이 끊어 읽어보는 거예요. 4695조, 8731억. 와, 이렇게 하니까 딱딱한 숫자가 아니라 무슨 시를 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확실히 입에 더 잘 붙어요. 그렇죠. 정보를 내 몸이 기억하는 소리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시각적인 방법은 더 재밌어요. 저자는 대화할 때 상대방의 얼굴 윤곽을 자신도 모르게 자기 엄지손가락, 배에 집게손가락으로 쓱쓱 그리고 있는 버릇이 있대요. 네, 손가락으로요? 네, 일종의 머릿속 데생인 셈이죠. 솔직히 좀 특이한 버릇인데요. 옆에서 보면 저 사람 뭐 하나 싶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이게 정말로 기억에 도움이 된다는 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저자만의 독특한 노하우일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과학적 근거를 따지기 이전에 저자의 핵심 철학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거죠? 바로 기억이란 인상의 재현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저자는 어떤 대상을 기억한다는 건 그 대상에 대한 인상을 내 안에 각인시키는 과정이라고 봐요. 손가락으로 얼굴을 그리는 행위는 시각 정보의 촉각이라는 감각을 더해서 인상을 훨씬 더 강렬하고 입체적으로 만드는 자신만의 의식인 거죠. 아,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다각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군요. 그러고 보니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책을 읽다가 어떤 내용이 기억 안 날 때, 아, 그게 분명히 책 오른쪽 페이지 위쪽에 굵은 글씨로 써 있었는데? 하고 그 위치나 모양은 기억날 때가 있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저자는 그걸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거고요. 정보의 오른쪽 페이지 위쪽이라는 시각적 주소를 부여해서 인상을 더욱 선명하게 만드는 겁니다. 소리, 촉감, 시각적 위치 같은 감각들을 총동원해서 정보에 대한 나만의 인상을 조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철학은 정말 흥미로운데 이게 과연 저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이 원리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에 한번 적용해보죠. 예를 들어 모두가 싫어하는 숫자 외우기 같은 거요. 좋습니다. 그야말로 실전 적용편이네요. 저자는 먼저 숫자 공포증부터 없애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몇 가지 수수께끼식 노하우가 있어요. 첫째는 자신과 관련된 숫자부터 완벽하게 마스터하라는 겁니다. 자신과 관련된 숫자라면 제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같은 거요? 네, 자신의 생년월일, 집 주소, 전화번호, 은행 계좌번호처럼 자기 고유의 숫자들을 확실히 외워서 기억의 기준점 또는 홈베이스로 삼는 거예요. 아. 이 숫자들을 기준으로 삼으면 다른 낯선 숫자들을 비교하고 연결하기가 훨씬 쉬워진다고 해요. 아, 일종의 닻을 내리는 거군요. 내 숫자들이라는 안전한 항구를 만들어두고 다른 숫자들을 탐험하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두 번째는 앞서 말한 리듬과 관련이 있는데 숫자를 4자리씩 끊어 외우는 습관을 들이라는 겁니다. 4자리씩이요? 네, 서양에서는 보통 1000단위로 3자리씩 콤마를 찍지만 우리는 만, 억, 조처럼 4자리가 한 단위잖아요. 아, 맞네요. 우리 언어의 리듬에 맞게 4자리씩 끊어 읽는 게 훨씬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렇네요. 확실히 1000단위보다 10,000단위가 우리에겐 더 직관적이죠. 마지막 비법은 뭔가요? 마지막이 가장 창의적인 방법인데요. 바로 숫자에 이야기를 입히는 겁니다. 이야기를 입혀요? 네, 예를 들어 6397이라는 숫자가 있다면 쳐요. 이걸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639를 보고 6의 반은 3이고 6 더하기 3은 9네 라고 관계를 만들고 7이는 8 곱하기 9는 70이지 하고 구구단을 떠올리는 식으로요. 와, 저는 숫자를 그렇게 분해해서 이야기를 만들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이건 거의 암호 해독 수준인데요. 그렇죠. 단순히 나열된 숫자가 아니라 관계가 있는 의미 덩어리로 재창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기억이 수동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행위가 아니라 매우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이 되는 순간이죠. 좋습니다. 숫자는 그렇다 치고 또 다른 골칫거리인 역사 연대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태정태세 문단세처럼 무작정 외우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역사도 숫자와 원리가 비슷해요. 저자는 무작정 외우지 말고 점과 선을 잇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점과 선이요? 네, 우선 처음부터 특정 연도라는 점에 집착하지 말라고 해요. 일단 고대부터 현대까지 역사책을 소설 읽듯이 한번 쭉 읽어서 전체적인 선, 즉 역사의 큰 흐름부터 파악하라고 조언합니다. 아, 일단 숲을 먼저 보라는 거군요. 개별 사건이라는 나무에 매몰되지 말고요. 정확해요. 전체적인 맥락을 알아야 개별 사건이 왜 거기서 일어났는지 이해가 되니까요. 그렇게 큰 흐름을 잡은 뒤에 두 번째 단계가 핵심인데 바로 역사적 사건이라는 점을 자신의 역사와 겹쳐보는 겁니다. 자신의 역사와요? 그게 무슨 말이죠? 예를 들어 저자는 자신이 중학교에 입학했던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이 시작됐다는 식으로 기억한대요. 아, 1941년 태평양 전쟁 발발 이렇게 건조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중요한 해, 세상에서는 이런 큰일이 있었구나 하고 개인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아하, 예를 들어 제가 태어난 해에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지, 제가 대학에 입학한 해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연결해보는 거군요. 네, 바로 그렇게요. 그렇게 하면 역사가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과 연결된 생생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공부라는 생각은 버리고 철저히 흥미 본위로 시작하라고 말해요. 흥미본이요? 삼국지가 재미있으면 삼국지부터 파고들고 2차 세계대전에 관심이 가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한 가지 사건에 깊이 빠져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전후 사건들로 관심이 뻗어나가면서 지식이 거미줄처럼 연결되고 확장된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하나의 결론으로 모이는 것 같아요. 네. 스즈키 겐지가 말하는 기억력의 핵심은 정보를 머릿속에 억지로 밀어넣는 기술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으로 세상을 만나고 그 과정에서 얻는 삶의 즐거움과 감동을 온몸으로 느끼는 태도 그 자체라는 거네요. 네, 완벽한 정리입니다. 기억은 지식의 창고가 아니라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여정이고 그 자체로 즐거운 모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어떻게 외울까라는 기술적인 질문 대신 이것이 왜 흥미로울까? 이 삶이 나에게 어떤 즐거움을 주는가처럼 질문의 방향을 바꿔보라고 제안하는 거고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책에 나오는 아주 도발적인 일화 하나를 여러분께 남겨드리고 싶어요. 아, 그 이야기요? 저자는 한 번 읽은 책은 대부분 다시 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기증해버린다고 합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이유가 더 놀랍죠. 그렇죠. 책이 곁에 있으면 나중에 다시 찾아보면 되지 하는 마음에 의지하게 돼서 오히려 그 내용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게 된다는 거였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볼까요? 당신이 외부 기억장치처럼 의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스마트폰 속 메모 앱, 컴퓨터의 수많은 즐겨찾기 목록, 아니면 책상 위에 언제든 다시 볼 수 있다고 쌓아둔 자료들일 수도 있겠죠. 그중 단 하나라도 좋으니 그 의존하는 대상이 없다고 상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안전망을 잠시 놓아버리고 오롯이 내 머리와 몸으로 무언가를 기억해내려고 애써본다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되고 또 역설적으로 무엇을 새롭게 얻게 될까요?